아니, 아주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남편 몸을? 간병인은 남편의 몸을 더듬거리더니 그 자리에 사색이 되더니 굳어버렸습니다. 간병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셨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간병인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남편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이 간병인은 어떤 사이일까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제 목소리에는 궁금함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말을 주저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의 고향이 충청도 작은 마을이신가요?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간병인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사실은 제가 그 순간 남편의 과거와 이 간병인 선생님이 어떤 관계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들려주던 슬픈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울 청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성운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셨고 3대째 의사 집안이었죠. 저희 집은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항상 운전기사와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발레, 영어, 수학 등 모든 과목에 과외를 받았고 항상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당연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파티도 열어주셨어요. 지혜는 앞으로 우리 병원 이끌어갈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교만했고 어렸어요. 돈이 없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집안이 안 좋거나 저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대놓고 무시했죠. 그렇게 의대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2009년 봄 저는 24살이었어요. 그 시기에 아버지가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 재단에서 하는 의료봉사에 참여했어요. 그날은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큰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진료소가 현장 한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의대생이라 간단한 검사와 문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이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다음 분, 저는 차트를 정리하며 불렀습니다. 까만 피부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어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의 억양이 너무 심해서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나서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했지만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아, 정말. 한국에 와서 일하려면 한국말이라도 좀 배우고 와야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혈압계를 가져오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뒤돌아보자 푸른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건강해 보였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강민우라고 합니다. 이 현장 안전관리자예요. 외국인 분들이 의사소통이 힘든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서서 서툰 영어로 말을 건넸어요. 근로자는 안도한 표정으로 대답했고 강민우 씨는 몸짓을 섞어가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언어를 잘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태도로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저는 보기 싫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왜 끼어들어요?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외국인 동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도와드린 건데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동료요? 제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이딴 곳에서도 동료가 있나 보네요. 그의 표정이 약간 굳었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동료지요. 현장에서는 국적이나 지위 상관없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합니다. 동료 같은 건 됐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오래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쁜 시간 내서 오는 거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제 말에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다 평등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더 강하게 대응했어요. 평등? 됐네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의료 혜택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시나요? 참 안타깝네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존엄성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안타깝다고요? 말이 심하시네요. 여기 이 건물, 우리 아버지 재단 거예요. 당신 해고할 수도 있어요. 저는 위협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양심을 지키는 게 일자리보다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해고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에 무언가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저는 대화를 끊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저는 강민우를 만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제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멀리서 강민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보고할 거예요. 일 제대로 안 하면 당신을 오늘 다 싹 다 해고야. 마치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강민우가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왜 다시 오신 거예요? 오늘은 검진이 없는데요? 그는 정중하게 물었지만 눈빛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들 일 제대로 하나 확인하려고요. 저는 오만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 모습이 왠지 더 화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더 그를 자극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접근금지 구역으로 표시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봐요. 그쪽은 위험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로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항심이 더 커졌어요. 당신들 따위가 나한테 어디 짓이야? 여기 우리 아빠 건물이야. 제가 접근금지 구역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크레인에 연결된 무거운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공포에 얼어붙은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몸을 세게 밀쳤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그 직후 쿵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강민우가 저 대신 그 구조물에 맞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우 씨,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 불러. 다른 목소리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겁에 질려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근로자들이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그들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분노와 비난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창피함과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강민우를 싣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를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은 다행히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진단 결과 그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어깨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여러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그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으로 했습니다. 강민우의 병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마음속에선 갈등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여러 곳이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했어요. 많이 아프세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 안에 퇴원할 수 있대요. 그가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는 침대에서 상체를 약간 일으키려다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아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었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저를 왜 구해주셨나요? 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소중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의 가치가 그들의 배경, 재산, 학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중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강민우의 병실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 때문이었지만 점차 그와의 대화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의 인품에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강민우라는 사람에 대해 많이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우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민우에 대한 제 마음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과 동생 민수, 이렇게 네 식구였죠. 아버지는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그다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거기에 아버지가 회사 동료의 대출 보증을 서주셨던 것까지 겹쳐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요.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머니는 그 후로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식당 일에 청소일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죠. 하루에 몇 시간 주무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항상 피곤해 보이셨지만 언제나 저희에게 웃어주셨어요. 강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일하시던 식당에서 큰 가스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어머니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저와 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함께 있지 못했죠. 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로 동생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풍요로운 삶과 비교해 너무나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보육원에서 나온 후에는 여러 일을 전전했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죠. 20살 때 우연히 만난 공사장 팀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자격증도 따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안전관리자로 일하게 된 거고요. 남들보다 가진 게 적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 그게 제 삶의 철학이 되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까지 가난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특권 속에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강민우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민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여름날 밤 우리는 도심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는 밤하늘 아래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민우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민우 씨를 좋아해요.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제 고백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혜 씨,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당신은 의사가 될 사람이고 저는 그냥 건설 현장 일꾼이에요. 저는 마음을 졸였어요. 거절당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네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기쁨에 차서 그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일을 마치면 항상 저를 만나러 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해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태도는 저를 점점 더 깊이 사랑에 빠지게 했어요.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설마 확인을 위해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두 줄 양성 반응이었어요. 임신이라고?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기쁨, 두려움,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의대생인 저에게 임신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강민우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사실을 민우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웠습니다. 부모님께 말하면 분명 강민우와 헤어지라고 강요할 테고 어쩌면 낙태까지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저도 민우도 원치 않는 일이었죠. 일주일 동안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 씨, 오늘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한강변의 조용한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말했어요. 민우 씨, 제가 임신했어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진 채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가 처음으로 저를 반말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기쁜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이잖아. 우리의 아이. 그의 진심 어린 기쁨에 저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 학업도 있고 민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끝까지 너와 아이를 책임질 거야. 일단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좋겠어.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떡해요? 아마 격렬하게 반대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 숨기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내가 당당하게 너희 부모님을 뵙고 내 진심을 보여드릴게. 저는 무서웠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부모님께 민우를 소개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부모님이 집에 계실 시간을 택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민우도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왔어요. 괜찮아, 지혜야. 내가 옆에 있잖아. 민우가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당연히 처음에는 놀라시고 화도 내실 거야. 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전해질 거라 믿어. 우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고 저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가씨, 누구신가요? 아빠, 엄마 계세요? 같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와 차를 마시던 어머니가 저희를 보자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지혜야, 이 사람은 누구니? 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으셨습니다. 아빠, 이분은 강민우 씨예요. 제, 제 남자친구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놀람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차 잔을,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 이사장님, 사모님. 강민우라고 합니다. 민우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부모님은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아버지가 마침내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하기 전에 민우가 대신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의료봉사 활동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요. 직업이 뭔가요? 아버지의 시선이 매서워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졸이지만 여러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직 학생인데 무슨 연애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게 민우 씨예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말씀드릴 게 더 있어서예요. 부모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니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민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하지만 저희는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제가 지혜 씨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져? 아버지가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자식이 우리 소중한 딸을.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의 표정도 마찬가지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혜야, 당장 방으로 올라가. 아니에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저희는 정말 사랑하고. 사랑?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미래를 망치지 마. 아빠, 제 마음은 확고해요. 민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도 낳을 거고요. 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주셨습니다. 당장 아이 지워. 의대생이 무슨 애를 낳아? 내 인생 끝장나는 거 몰라? 어머니. 제가 충격에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너. 아버지가 민우에게 손가락을 겨누셨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에게 접근하지 마. 민우는 당당했지만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지혜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와 민우가 함께 일어서려 하자 아버지가 팔을 잡아챘습니다. 넌 어디가?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당장 방으로 올라가. 결국 그날 저는 방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민우는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붙여 제 행동을 감시하게 했고 휴대폰도 압수해 버리셨어요. 그렇게 3일 동안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식사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방으로 가져다 주셨고 아무도 저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방에 오셨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했다. 9시야, 준비하고 있어. 조용히 수술할 거야. 아무도 모를 거니까 걱정 말고. 무슨 병원이요? 저는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절대 안 돼요. 제 아이예요. 지우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슬프지? 나중엔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비상금을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휴대폰은 없었지만 제 노트북이 있어서 민우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내일 아침 7시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요. 꼭 와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제 아이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을 노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재빨리 밖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자유를 향한 다름질이었습니다. 약속한 공원에 도착했을 때 아직 민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민우가 안 오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였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왔구나. 정말 왔어. 민우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약속했잖아요. 함께하기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 아는 채로 있었어요. 가족과 집을 뒤로하고 온 저의 결단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 고시원으로 가자. 오늘은 거기서 쉬고 내일부터 방을 알아보는 거야. 민우의 고시원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좁아서 미안해. 민우가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우는 이미 경기도 외곽에 있는 월세방을 몇 군데 알아봐 두었다고 했어요. 내일 함께 가보기로 했죠. 지혜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의대를 그만두게 된다는 건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직면하니 쉽지 않았어요. 일단 휴학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해요. 민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게 도울게. 약속할게. 다음 날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반지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10평 남짓한 단칸방이었어요. 창문은 작았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습기 때문인지 벽지 몇 군데가 들떠 있었고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도 보였어요. 그게 우리의 첫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집 청소를 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화장실 변기를 닦는 일, 걸레로 바닥을 닦는 일, 이런 집안일은 처음이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항상 다 해주셨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걸레를 짜면서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제게 다가와 걸레 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3개 짜야 물이 덜 떨어져. 그리고 구석부터 닦는 게 좋아. 민우는 제가 모르는 모든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빨래 세탁기 돌리는 법, 쌀 씻는 법, 반찬 보관하는 법.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그와 함께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는 결혼식도 없이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며 새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생활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경기도 외곽 반지하 단칸방으로 하루아침에 환경이 급변했어요.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건 파란 하늘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습기 때문에 이불이 눅눅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헌신적인 사랑과 다정함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민우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원래 일하던 곳보다 먼 현장으로 옮겨서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 월급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주말에도 특근을 자청했고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걱정돼요. 제가 그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지.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까.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부유했어요. 2010년 3월의 어느 봄날 우리 딸 혜빈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작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어떤 순간보다도 행복했어요. 지혜야, 고마워. 민우는 작은 혜빈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속삭였어요. 혜빈이의 탄생은 민우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도 늘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던 중 민우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혜야, 건설 현장에서 자재 문제로 공사가 자주 지연된다는 걸 알게 됐어. 자재 품질도 들쑥날쑥하고 납기일도 제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 그가 퇴근 후 혜빈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그게 큰 문제인가요? 응, 생각보다 심각해.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은 대기업처럼 자재 확보가 쉽지 않거든. 그런데 나한테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민우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중소건설업체들에게 품질 좋은 자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쌓은 현장 경험과 인맥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혜빈이가 돌이 되던 해 민우는 현장 팀장님의 도움으로 첫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 철근과 시멘트를 공급하는 일이었어요. 자본금이 부족했지만 민우의 성실함을 알던 자재상 사장님이 외상으로 자재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건 2건 일이 늘어났고 혜빈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민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우 건설자재라는 간판도 달았어요. 그리고 혜빈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민우의 회사는 강민우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는 100명이 넘었고 연간 매출액도 수십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혜빈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우리는 다시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성공했음에도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아야 해. 민우는 종종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던 거야. 그 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4년 민우는 건설업 쪽에서 꽤 인정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건설 자재 분야의 선두주자로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고 많은 자산을 보유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혜빈이는 15살에 밝고 재능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했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처음에 나랑 도망쳐 나올 때 후회한 적 있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어요. 나도 그래. 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혜빈이와 함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민우를 위해 특별히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혜빈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민우는 피곤해 보였지만 딸의 이야기에 웃으며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발표회에서 내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혜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 혜빈이 대단한데? 민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꼭 가서 볼게. 정말요? 아빠 약속하는 거죠? 그럼 약속. 그때 민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여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아빠, 혜빈이도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누운 채 몸을 떨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의 몇 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혜빈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은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신속하게 민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들이 민우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저는 접수대에서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CT 촬영을 했는데 뇌경색 의심이 됩니다. 즉시 혈전용해제 치료를 시작했고 좀 더 자세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뇌경색이요? 중풍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민우는 아직 40대 중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네,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큰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그랬군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민우가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혜빈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됐어요? 혜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치료받고 계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혜빈이와 함께 병원 근처 모텔에서 묵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가 옆에 있었으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뇌 일부 부위에 혈류가 차단되어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현재는 급성기를 지나고 있지만 의식 회복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뇌 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부는 재활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지만 일부는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우가 예전처럼 건강하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첫 주는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출근하듯 가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기다렸고 짧은 면회 시간 동안 민우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지혜예요. 당신이 빨리 깨어나서 우리랑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혜빈이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대요.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민우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장비의 도움으로 호흡과 심장 박동은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어요. 3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의사는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급성기는 지났고 상태도 꽤 안정적입니다.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간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 의료 장비와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외래 진료도 계속 받으셔야 하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병원이 안전하겠지만 집이라면 더 편안한 환경에서 민우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혜빈이가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집에서 간병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필요한 장비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특수 의료 침대를 들여놓고 필요한 의료 장비들을 구입했어요. 혜빈이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있었어요. 아빠가 집에 온다는 소식은 기뻤지만 여전히 아빠가 눈을 뜨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을 겁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민우는 특수 침대에 실려 구급차로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민우를 안방으로 옮기는 동안 혜빈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실까요? 그럼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우리가 옆에서 잘 돌봐드리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야. 민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안방에 그를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창문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밝게 비추었어요. 저는 민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요. 우리랑 함께 있으니까 빨리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기본적인 간병 방법을 배워왔고 하루 종일 민우 곁을 지키며 그의 몸을 돌보고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위한 전문 간병인을 찾았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후보자들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면접은 근처 카페에서 진행했어요. 첫째 날 3명의 간병인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젊고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경력도 풍부했지만 어딘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날에도 2명을 더 만났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모두 능력 있는 분들이었는데 왜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걸까요? 민우를 돌볼 사람이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까다롭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어요. 셋째 날 마지막 면접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불러 고개를 들었어요. 서지혜 씨 되시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흰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김순자 선생님이시죠? 네, 그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20년 넘게 요양병원과 가정에서 중풍 환자를 돌봐온 경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의 말투와 눈빛에서 경험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면접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간병 방법부터 응급상황 대처법,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방식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순자 선생님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이라면 민우를 진심으로 돌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세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김순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순자 선생님을 보면 마치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가 어딘지 닮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혜빈이에게 간병인을 구했다고 알려주자 그녀도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엄마? 할머니 같은 느낌의 분이야. 경험도 많고 따뜻한 분 같아서 아빠를 잘 돌봐주실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김순자 선생님이 민우를 돌봐주실 거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민우의 방도 깔끔하게 청소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김순자 선생님이 오시면 불편함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싶었거든요. 8시가 다가오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현관문을 열자 김순자 선생님이 단정한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정갈해 보이는 옷차림에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가 조금 일찍 왔네요.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김순자 선생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환경을 파악하는 듯 했어요. 우선 남편분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신가요? 네, 안방에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김순자 선생님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우는 특수 의료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 공급 장치와 모니터링 기기가 옆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분이 사모님 남편인가요? 김순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려는 찰나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순자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민우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김순자 선생님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이불을 들추고 이곳 저곳을 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몸을 더듬으시고? 아, 죄송합니다. 겨우 입을 연 김순자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사실 저는 남편분을 알아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사이신가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김순자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남편분의 고향이 충청도 작은 마을인가요? 순간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으셨나요? 아버님은 떠나셨고 어머님은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가스폭발 사고로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걸까요?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아시는 거예요? 민우 씨와 어떤 관계이신 거죠? 김순자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저는 민우의 엄마입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두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였어요. 남편은 건설업을 하고 저는 마을 식당에서 일했죠. 민우와 민수 두 아들을 키우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추억이 어려 있었어요. 민우는 항상 동생을 잘 돌봐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책임감이 강했죠. 민수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남편이 일하던 작은 건설회사가 부도났고 남편은 급격히 우울해졌어요. 게다가 동료의 대출 보증을 서준 것까지 겹쳐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저희를 버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눈물을 훔치는 김순자 선생님을 보며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더 열심히 일했죠.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밤에는 청소 일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사고로 심하게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날부터 제 기억은 끊겼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겨우 깨어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민우도 민수도 없었죠. 제가 누워있던 병실 옆 탁자에는 병원비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요.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6개월이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왼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남았어요. 김순자 선생님은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지금도 약간 절뚝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은 어디에 있지?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죠. 병원 사람들도 자세히 알지 못했고요. 간신히 퇴원한 후 저는 마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있었고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인데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다니요?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제도가 달랐어요. IMF 시기이기도 했고 서류로 급하게 처리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 아이들을 찾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면서도 여러 보육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민우와 민수를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제 체력도 한계에 달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병원비도 갚아야 했고 집도 없고 저도 살아가야 했어요. 잠시 아이들을 찾는 일을 미루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김순자 선생님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입에 풀칠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지금이 됐습니다. 참 부모로서 창피하네요. 아이들을 잊고 자기 먹고 살자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그렇게 이곳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민우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민우 씨 어머니신 거죠? 제가 겨우 목소리를 찾아 물었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김순자 선생님은 민우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민우 곁을 지킬 거예요. 제 아들이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어머니, 저는 김순자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민우를 돌봐요. 김순자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슬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아니, 이제는 어머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간병인으로서의 모습을 넘어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정성을 다해 민우를 돌보셨습니다. 어머님의 간병은 정말 놀라웠어요. 의학적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셨지만 무엇보다 그 정성과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밤낮 없이 민우 곁을 지키며 매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피부 상태를 확인했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셨고 영양 공급도 꼼꼼하게 챙기셨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쉬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님은 그저 미소로 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이건 무리가 아니에요. 25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요. 어머님은 민우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과거의 추억, 민우와 민수가 어렸을 때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비록 민우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어머님은 그 목소리가 어딘가에 닿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혜빈이도 어머님을 금세 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인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곧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혜빈이에게 민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혜빈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동생을 업고 학교에 데려갔다고요? 그럼
내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단다. 동생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지.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민우를 돌보며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밤이면 어머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은 민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민우와의 첫 만남부터 결혼, 혜빈이의 탄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서로를 아끼는 두 여성으로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 후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눈을 떴어요. 여보, 저는 놀라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의 눈은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분명히 저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민우 씨, 저 알아보겠어요? 지혜요, 당신 아내. 민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가족을 불러보세요. 가족의 목소리가 도움이 될 거예요. 혜빈아, 빨리 와봐. 아빠가 눈을 떴어. 혜빈이가 달려왔고 민우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아빠 드디어 일어났어요. 저 보여요? 혜빈이에요. 민우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그날부터 민우의 회복은 더 빨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어요. 물론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김 선생님으로서 헌신적으로 민우를 간병하셨습니다.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언어 능력 회복을 위한 훈련도 함께 해주셨어요.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 몸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민우의 팔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해. 너무 희미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기쁨, 사랑, 그리고 감사함이.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사실 약속했거든요. 민우가 깨어나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는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민우는 점점 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짧은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를 타고 집안을 돌아다닐 수도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오른쪽 팔다리의 감각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놀라운 회복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가족의 사랑과 전문적인 간병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민우는 언제나 김 선생님, 즉 어머님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왠지 편안해요. 어머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참으셨어요. 아들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느끼는 그 친근함이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우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약간 다리를 절뚝거릴 뿐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직 오른손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혜빈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아빠에게 줄 그림을 열심히 그렸고 저는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해요, 당신. 나보다 지혜가 더 대단해. 이 모든 걸 견뎌낸 당신이. 아니에요. 김 선생님 덕분이죠. 오늘 김 선생님이 당신 생일이라고 요리하고 있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어머님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드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어머님이 음식을 가지고 거실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강 사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요. 테이블에는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도토리묵, 그리고 특히 호박죽. 이상하게도 민우는 호박죽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다? 민우는 놀란 눈으로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많이 나아질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실은 민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 말에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고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선생님의 외모와 손길이 어머니와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 저를 돌봐주실 때면 마치 어머니가 돌봐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표정을 보고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살아계셨다면 김 선생님 나이였을 거예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라는 신호였어요. 민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어머님이 자신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것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야. 나야. 엄마.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는 어머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내 엄마야, 민우야. 내 엄마 김순자.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가스 폭발 사고로. 그리고 이름이 김순자라고요? 김영숙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민우야. 나는 죽지 않았어. 6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은 김순자 맞아. 내가 깨어나고 놀랄까봐 숨긴 거야. 민우의 얼굴에 혼란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제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맞아요. 정말 살아계셨던 거예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야. 민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머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어머님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 눈이 정말 어머니? 어쩐지 마침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마침내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민우는 일어나 어머님을 향해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어머님도 일어나 아들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25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어머님은 민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흐느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아요? 민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엄마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저와 혜빈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모자. 그것도 이렇게 우연히. 어머님은 천천히 두 사람이 떨어져 있던 25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민우는 충격에 빠진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바보였고, 내가 비겁했다. 어머님은 여전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민우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함께.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런 다음 혜빈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녀도 생겼네. 혜빈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 소리에 어머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민우는 자신이 어떻게 보육원에서 자랐는지, 동생과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지금도 못 찾은 거죠?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아직 찾지 못했어. 꼭 찾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함께 찾을게요.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님과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욱 완전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생기 있게 빛났고, 움직임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어머니와의 재회가 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치유한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민우가 아침 식사 후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를 이렇게 내 곁에 데려와줘서.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머님을 찾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니까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어요. 그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그리고 그날 저녁 또 운명 같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어머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우는 거실에서 혜빈이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나가볼게요. 혜빈이가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혜빈이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모르는 아저씨가 왔어요. 할머니를 찾으시는데. 내가 나가볼게.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민우가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어머님과 저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현관에서 민우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순자 여사를 찾고 있는데요. 이 주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만. 찾으시는 이유가 뭐죠? 그때 민우가 그 남자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민우와 비슷한 키에 조금 더 마른 체형이었어요. 눈매는 어머님을 닮았고 턱선은 민우와 비슷했습니다.
낯선 남자도 민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그때 어머님이 천천히 앞으로 나오셨어요. 민수야 왔구나. 민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순간 방 안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남편의 동생인 민수와 이미 몇 년 전에 재회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다음 날 민수를 데려오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였죠.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한 사람은 44세, 다른 한 사람은 41세.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치 16과 13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그리고 두 형제는 서로에게 달려가 꽉 끌어안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뛰어넘어 마침내 다시 만난 형제.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어요. 형, 보고 싶었어?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민수야. 어머님은 두 아들을 함께 안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한 가족이 25년 만에 완전히 재회한 기적. 혜빈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분이 삼촌이에요? 그래, 혜빈아. 아빠의 동생, 내 삼촌이야. 혜빈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식사 자리는 마치 축제와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입양되었어요.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죠. 하지만 항상 제 진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를 먼저 찾게 되었고, 이렇게 형까지 만나게 되다니, 민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주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예쁜 손녀까지. 이게 다 꿈인 것만 같아.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셨어요. 고마워, 지혜야. 내가 민우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어머님이야말로 민우 씨를 살려주셨잖아요. 어머님의 간호가 없었다면 민우는 우리 둘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살렸어요. 그게 가족이 아닐까요? 혜빈이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우리 진짜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우가 침대 옆에서 문득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나는 이제 내 가족을 모두 되찾았어. 어머니도 동생도. 하지만 지혜는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부모님과는 15년 전 혜빈이를 가질 때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글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떨까? 지혜의 가족을 되찾아주고 싶어. 민우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제 마음에도 무언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났거든요. 특히 혜빈이가 자랄수록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무서워요. 민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혜빈이도 함께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손녀를 보시면 마음이 누그러지실지도 모르잖아. 한번 가볼게요. 부모님을 만나러.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좋아, 언제 갈까? 이번 주말.
그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15년 만에 친정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혜빈이에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날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곧 설레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토요일 아침, 우리 가족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민우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저도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어요. 혜빈이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예쁘게 묶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지혜야. 차를 운전하며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 될 거야. 네. 그러길 바라요. 청담동에 위치한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외관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왠지 더 작아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현관 앞에 서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혜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또 다시 침묵이 이어졌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15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셨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머니가 먼저 저를 향해 팔을 벌리셨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렇게 도망쳐서 지금까지 연락도 없이 살아서. 아니야,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항상 내가 보고 싶었단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어머니는 뒤에 서 있는 민우와 혜빈이를 보셨습니다. 반가워요, 민우 씨. 안녕하세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제 찾아와서. 그리고 여기 우리 딸 혜빈이에요.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혜빈이도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혜빈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었는데 엄마가 미안하구나. 들어오렴, 아버지도 계셔.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머리는 거의 희끗희끗하게 변해 있었고 안경테 뒤로 보이는 눈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민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민우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그의 어깨를 끌어안으셨어요. 고맙소. 우리 딸을 잘 돌봐줘서. 그 말에 저희 모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죄송해요, 장인어른. 저희가 미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민우가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우의 말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 후 아버지는 혜빈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름은 혜빈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인사할래? 혜빈이는 약간 수줍은 듯 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혜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혜빈아. 할아버지가 늦게 만나서 미안하구나.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일들, 민우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혜빈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최근 민우의 병환과 어머님과의 재회에 관한 이야기까지요. 그렇게 우리는 15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어색함과 미안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하루였지만 모두가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땠어, 지혜야? 정말 꿈만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 몰랐어요. 부모 마음은 다 그런가 봐. 그날 밤 저는 민우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가? 모든 것이요. 내 인생을 바꿔주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가르쳐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줘서. 민우는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지혜야. 내 인생에 와줘서. 우리 함께 만든 이 가족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별과 상실이 있지만 또 때로는 기적 같은 재회와 화해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행복과 소중함을 깨달은 우리의 여정이 어쩌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